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이변 없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소식을 먼저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절반만 선출하는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100% 여론조사 결과인데 선거법상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3강으로 꼽혔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들에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남은 한 자리는 치열한 경쟁 끝에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경영자 출신 그리고 또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런 제 모든 것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데이를 열어 후보 4명의 2차 경선 1대1 토론 상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1대1 주도권 토론과 사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가 다시 한번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이나 후보 캠프 차원의 대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입에는 크게 오르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성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이 한창인 국민의힘에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 전 주 4.5일째부터 R&D 예산 확대까지 굵직한 정책을 미리 내놓는 건데 같은 공약을 내놔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양당 모두 약속한 주요 기관 세종 이전이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핵심 공약을 소개하는 보수 진영 후보들도 같은 고민을 겪는 모습입니다. 대학가 반값 월세나 노인 연령 70세 등 세대를 가리지 않는 공약이나 5개 서울 등 거대 담론도 내놓지만 정작 경선 흐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자구도 누구도 1등을 단정할 수 없는 경선 상황에서 개별 후보의 공약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4명으로 좁혀지고 2명으로 좁혀지면서부터 컨벤션 효과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여전한 한덕수 출마론도 이 같은 기류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빅텐트 구상의 일환이지만 바꿔 말하면 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진영을 대표할 또 공약을 최종 결정할 얼굴이 또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당 밖에 계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또 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선 레이스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이 맞붙는 공방으로 눈길이 쏠리는 건 역시 공약 홀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집권 비전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반면 보수 진영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하나하나를 긴장감 있게 바라보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국민 공약 설명을 위한 이 시간 부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분야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 좀채 해결되지 않는 의대 정원 문제엔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일제히 호남 공약을 발표하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SNS를 통해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정책은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엔 윤석열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논란을 해소하자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물밑 통합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을 나흘 앞두고 가장 먼저 호남으로 내려가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적어도 광주 전남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에서 5조 정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김동연 후보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서해안 아리백 라인을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등 호남 공약을 구체화하며 표밭 따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망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오는 24일부터 1박 2일간 호남 지역을 누비며 새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은 본선을 대비한 듯 광주 전라는 득표율만큼이나 투표 참여율이 중요하다며 당원들의 적극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장 첫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은 첫 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규를 보면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에서 다룰 사건을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관건은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가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소부 선고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른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춘다는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결국 선고하지 못한 채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도 심리를 지속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욕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지막 카드를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하루 종일 저는 방송에 나와서 네.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회자되는 것.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안철수 후보보다 각인되는 어떤 효과, 네. 여러 가지 어떤 뭐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뭐
뭐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상징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이슈 파이팅에서 앞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보기 좋게 제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네. 어긋났고요. 또 어저께 오후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캠프에서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또 뭐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뭐 언론에 이제 그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여조를 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 네. 어찌 됐든 까봤더니 이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이 대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는 사실 윤심을 얻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된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심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윤심 또 사저정치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국민의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야 워낙 이제 그 탄핵 반대쪽으로 이제 자신의 일관된 입장 유지해왔고 물론 나경원 의원은 더했죠. 나경원 네. 의원이야말로 이번에 경선 출마하면서도 이건 체제 전쟁이다. 그래서 이념적 프레임으로 이제 이 대선을 끌고 가려 했던 것 같아요. 경선 자체를. 근데 아무튼 두 후보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분들이고 한동훈, 안철수 두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당심까지는 아니겠습니다. 당심은 아니죠. 100% 여론조사로 한 거니까. 네. 어쨌든 역선택 방조를 넣어서 무당층까지 포함된 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탄핵에 만약에 3명이다. 반대한 분이 들어갈 때 과연 이 부분이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전략적 투표다. 뭐 지금 투표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이 됐어요. 2대2로 됐으니까. 네. 근데 사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오히려 이제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던 게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쪽에서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도 있고 네. 또 오히려 3대1이 돼서 뭐 지나간 얘기니까 소용없다 하더라도 이제 어제 일이었으니까 3대1이 되면 이제 3명이 아마 한동훈 후보를 토론에서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네. 오히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이 결과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께서 나름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네.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 후보가 올라왔으면 이게 3대1 구도가 돼서 탄핵 찬성에 본인의 그 선명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됐잖아요. 저는 2대2 구도가 한 후보한테 더 유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예상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실상 반탄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의 한 2, 3개월의 지지율 추이나 네. 혹은 찬탄, 반탄에 대한 이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지지율을 보면 반탄이 더 많았던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네. 그런데 까봤더니 그렇지 않았다. 샤이 보수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샤이 보수층은 적극적으로 나는 찬탄이 옳은 것 같아. 계엄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따지고 보니까 그래 나경원은 선명하게 그 반탄 쪽이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맞아 찬탄이야. 그러니까 찬탄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나 대답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또 무당층도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표집이 좀 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무당층은 문자 그대로 어떤 정당에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하지 않고 일체감을 느끼지 않은 층이 무당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가르는 데 있어서 나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라고 하지 않는 게 무당층의 어떤 속성인데 네. 결과를 놓고 보면 벌써 반반씩 그러니까 한동훈, 안철수, 뭐 홍준표, 김문수처럼 50대 50의 어떤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순위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나 지금 찬탄에 지금 표를 던졌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2차 경선에서
조금 더 주춤했던 그런 이 층들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거야라고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쪽 시장이 넓어졌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그랬을 때 이 안철수 후보와 자기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는 아무래도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기 어려울 거예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분은 이 김문수 전 장관이죠. 이 김문수 후보는 대선에 별로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탄핵 정국에서 탄핵 국면에서 아주 그야말로 일관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네. 그런 면이 이제 이른바 이제 범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그 기대를 걸게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처음에 아주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로 이제 전략적 선택을 이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이 많이 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데 이 보수 쪽이라고 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아무튼 보세요. 이번 선거가 불법적인 계엄 그리고 탄핵 이런 걸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분명히 어떤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률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탄핵에 반대했다.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는 사실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헌재 재판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탄핵 반대 쪽도 얘기가 나오고 급기야는 전 도저히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었고 추측이었다고 보는데 5대3 기각이니 4대4 기각이니 이런 예측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모든 국민이 다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설령 보수라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서서히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는 나경원 의원 표가 물론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양강에는 오히려 한동훈 안철수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무슨 전부 탄핵 찬성한 쪽이 양강에 들어간다. 결선 투표에 그것까지 제가 단정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 충청 그리고 영남권 경선을 마치고 호남과 수도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모두 호남행에 나섰던데 민주당에 텃밭이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은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은 투표율과 득표율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년 전에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유일하게 빼앗겼어요. 1위를 빼앗겼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표율도 조금 저조했고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이게 당시에 굉장히 회자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때 당시에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 인상을 지워야 될 거예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남 90%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영남이 상대적으로 이 당의 으로 봤을 때는 호남에 비해서 사실 비호의적이잖아요. 근데 비호의적인 지역에서도 90%를 받았는데 호남에서 90%가 안 나왔다. 물론 89%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지만 왜 9대 명이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좀 집착하게 되는데 호남보다 1%라도 덜 나와서 이쪽은 80%대인데 이쪽은 90%대다. 그것조차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의 90%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체 오늘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과정 속에서 가장 총력을 기울일 게 호남이다. 왜?
호남이 이 당의 어쨌든 옛날에 대주주였고 상징이었고 했기 네. 때문에 호남도 날 이번에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득표율이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전에 호남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공을 들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져서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진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호남에서 말이죠. 네. 저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충청, 영남 지났잖아요. 이제 네. 호남 세 번째 이제 순회 경선인데 호남은 더 저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 네. 그러냐면 지난번 선거하고 이 선거와 다른 게 성격 규정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건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예요. 물론 지난번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그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조국혁신당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정당의 규모가 다르니까 제1야당으로서 뭐 구야당이겠습니다만 네.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당 대표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난 그 이낙연 후보 때 그 이른바 명락대전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쪽에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물론 지난 4.2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됐죠. 후보가. 되긴 됐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또 다른 거라고 봅니다. 이건 대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호남에서 영남보다 표가 적게 나오는 법이 없다고 보고 네. 또 하나 그렇다고 설령 뭐 90%가 안 된다고 해서 호남의 선택이 뭐 다른 생각이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이제 구자라는 게 이제 의미가 다르니까 89와 90이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89%와 90%는 1% 차이인 겁니다. 그냥 영남도 보세요. 88.15% 충청 88.15% 받았잖아요. 영남에서 90.81%.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어간에서 결정될 것이고 어차피 압도적일 거예요. 그건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도 자체가 이 프레임 자체가. 게다가 국민의힘이 설령 탄핵에 정말 일관되게 찬성을 했거나 이랬으면 또 국민의힘을 주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뭘 잘해서 뭐 잘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쨌든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대표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그 대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극체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역시 그런 큰 프레임의 예외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한대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민간 조직이긴 합니다만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반기문 총장 때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미국에 아직 귀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의 30여 명의 의원들이 마치 탈당을 대기하면서 뭐 추대한다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또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 민간 조직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이런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서 많은 또 정치권 인사들이 모인 적도 있었고요. 네. 지금 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이 위원회만이 아니라 그 전날도 비슷한 그런 조직이 뭐 기자회견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조직이 이야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5월 3일이나 4일 때쯤 아마도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30일 전이거든요. 30일 전에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뭐 신빙성 있는 어떤 이야기 같지 않고 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이 그 어떤 정말 그 직접적으로 자신의 워딩으로 언제 나올 것이다, 또 그만둘 것이다, 또 이런 식의 어떤 워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이 너무 모호한 태도로 오래 가져가는 건 만약에 진짜 나오려고 한다면 이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뭐 간복이라는 말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회자되잖아요. 이런 어떤 인식 그리고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선한 이슈가 아닌 셈이 돼버리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에 나올 것이다 했을 때 출렁출렁거렸잖아요. 그거는 일단 신선한 이슈이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결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도움되는 움직임은 아니다. 본인이 빨리 결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이나 4일쯤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결정을 하면 그 즈음에는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월 4일 날은 무조건 사퇴해야 네. 돼요. 대선에 출마하려면 말이죠. 네. 대선 6월 3일이니까 한 달 전에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처럼 저는 이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설 이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을 자꾸 맥빠지게 해요. 본인이 나온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영국의 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not yet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 no comment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네. 그게 계속 보도가 됐던데. 근데 과연 이런 태도가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글쎄요. 어떤 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그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무슨 뭐 내란을 방조했거나 내란을 뭐 조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의 행동에서 그 국회 선출, 국회 추천 목수의 3명의 재판관이 임명하지 않아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탄핵된 다음에 이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한 다음에 또 그 이완규 법제처장과 그 함상훈 고법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어요. 헌재 재판관으로. 그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헌재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임명 절차가 지명했습니다만 임명 절차가 이제 중단된 거 아니겠어요? 어제 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위헌, 한 번은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것도 제가 볼 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윤심과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추측 보도도 있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분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스스로가 얘기했던 게 자신은 관리자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법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생각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구도 속에서 뭔가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구도하고 맞물려서 나중에 이 5월 4일 날 단일화로 들어간다? 글쎄요. 그동안 이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료로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 손 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도 했고 말이죠. 이른바 호남 출신이라 하더라도 과연 중도층에게 이 범보수에게 그렇게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 정당 경선대회에서 뽑힌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찬성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이슈가 갈라지고 어떤 관측에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후보를 막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일부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행이 빨리 태도를 결정이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요? 5월 3일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대선 기간 중에서 하루는 보통 때보다는 시간이 훨씬 긴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통상 얘기만 하고 이런다? 저는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행보는 그러면서 대선 행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내일은 한 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데 일단 명목은 추경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일단 모든 행보가 이제는 정치 행보 같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이제 정치 행보라고 이제 비난을 받은 게 울산과 그다음에 호남 이렇게 양쪽의 지역별로 갔다라는 건데. 뜯어보면 당연히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타격이고 다른 모든 조선도 타격, 철강이 타격이지만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산업이라도 일자리 그러니까 벤더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반도체는 거기에 투여되는 어떤 일자리가 물론 전체적인 어떤 규모는 반도체가 더 클 수도 있어도 뭐 이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하지만 자동차는 관련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번 타격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관세 협상에서 가장 지금 힘든 자동차 현장에 가서 또 더군다나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료 시절에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걸 늘 평생을 그 밑에 이 같은 어떤 그런 그 관료들에게 강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 자동차
자동차 업계의 얘기를 듣겠다는데 또 울산이 또 조선이잖아요. 한미 간에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조선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 울산 그 거제 조선스라든지 울산에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not yet.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이게 다 정치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정연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 안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이번 추경은 정말 중요한 추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주장을 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리한 입장이에요. 일본은 벌써 1인당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왜?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벌써 일본이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뒤늦었어요. 그러니까 네. 추경과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호소도 해야 되고 사실 시정연설은 야당에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한다라는 설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서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네. 지금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한 달이 걸친 듯한 마치 정치에 뭐 계속 이 선을 긋지 않는 그 모양새가 모든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자, 이 내용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는데요. 곧바로 첫 합의 기일도 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 대선 전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633이니까 글쎄요, 나올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곧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제 그 현재 거대 정당 한 축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후보인데 게다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빨리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꾸 이제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오던데 만약에 근데 지금 그 예단은 너무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대선에 당선됐을 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재판이 열릴 것이냐 제가 볼 때 열리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현실로서. 그게 무슨 소추가 재판을 포함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학문 쪽으로. 네. 헌법 밖이라든지 형사법 밖에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잘 안 생길 것 같고 이미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저도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방탄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할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이미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 그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설령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가능성은 낮지만 파기 재판 그거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유죄 나온 걸 돌려보내지 않고 무죄 나온 걸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바로 판결 유죄로 내린다. 상상 영역 밖의 일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라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부제라는 것과 훨씬 더 많은 재판을 12명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저께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속보를 4번이나 언론에 내게 만드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소부에 배당을 하는데 바로 전원 합의체 넘기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네. 소부에 일단 넘기면 소부에서 4명이 심리를 좀 한 며칠이라도 하다가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소부에 넘겼는데 당일 그냥 전원 합의체에 넣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원 합의체에 넘겼는데 바로 당일날 기일을 잡았다는 거.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속보가 계속 났다는 건 의지가 일단 빨리 하겠다. 요 3일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법원이 지금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거야. 그것도 중요한 핵심이지만 지금은 1심과 2심이 달랐다는 것. 어떤 것? 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 허위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 이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여부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 이 갈리는 1심, 2심이 갈리는 부분에서 대법원이 확정을 해줘야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6월 3일 전에 나올 것이다. 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건 대법원은 선거법은 우선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뭐냐면 이 원칙을 빨리 세워줘야 선거와 관련돼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야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대법원이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에 막이 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고위급 방문 인사이기도 한 최 부총리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 관심사항을 제가 경청하고 또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 실무진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나섭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 미 재무부에서 1시간 정도 열릴 예정인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setting the deal, and it'll be a fair deal for everybody, and it'll be, I think it's a process that's going to go pretty quickly. We've spoken to many, many countries, and we're getting their views on things.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논의하며 관세 인하와 유예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과 함께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신중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의제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으로 대중 관세가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불발 시에는 미국이 조건을 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임을 언급했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는 재차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해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역 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 잘 지내며 협력하게 될 것이라면서 관세율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Various elements built it up to 145. No, it won't be anywhere near that high. It'll come down substantially, but it won't be zero.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협상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미국이 조건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임을 언급했던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도 해임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o intention of firing him. I would like to see him be a little more active in terms of his idea to lower interest rates.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미국 동부 버지니아 등 5개 주를 조사한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3으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4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큰 2개월 연속 하락폭으로 관세가 제조업 경기 위축을 부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했을 뿐 침체에 빠진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실제 지난 2022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씨를 체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검찰은 윤 씨가 부총장으로 있던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씨가 통일교를 떠난 지 오래라며 검찰 수사 역시 교단과 관계없는 윤 씨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대선 직후 친윤계로 알려진 의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조율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어제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후 전 수석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락한 정황을 토대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재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수사가 잠시 멈춘 지 넉 달여 만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과 달리 되레 제동이 걸렸습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인데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 나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가 내란 혐의 사건에 뛰어들면서 최상병 관련 사건 수사는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계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다시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1심 결과도 나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임 전 사단장도 참관할 예정인데 비상계엄 사태에서 수사력을 두고 숱한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 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마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오후 서울 미아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휴대전화를 든 채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잠시 뒤 순찰차에서 경찰 여러 명이 내리더니 곧이어 등 뒤로 손이 묶인 남성을 연행합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이 담배를 계속 핀 거야. 경찰은 여기서 이제 기린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대고 있다가 이제 그만 피고 이제 벽에 쓰라니까 쓰더라고요. 네, 반항은 안 하고. 이 30대 남성은 근처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의 포장을 뜯어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치명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마트 직원이었던 40대 여성 한 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환자인 피의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 피의자는 층간소음 갈등이 불거진 뒤 기이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사 5개월 만에 살던 아파트에 다시 돌아와 불을 질렀는데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방화 피의자 60대 A씨를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은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욕설을 하니까 좀 무서웠죠. 공포스러웠고. 마주칠 때마다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A씨는 특히 바로 윗집에 살던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9월 추석된 몸싸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불타고 부닥치는 그런 소리? 그게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해코지를 한 거예요. 서로 밀치다 보니까는 저도 넘어졌고. 서로 고소를 취하면서 폭행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후에도 A씨가 시끄럽다며 망치로 천장을 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반복된 걸로 보입니다. 다 들고 자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그게 진동이 저까지 느꼈어요. 복수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시끄럽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결국 5개월 만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온 A씨는 윗집에 불을 질렀고 거주하던 60대 후반 여성은 불길을 피하다 전신 화상을 입고 4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아파트 주민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화 피의자인 A씨의 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면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렇게 사상자 7명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방화 용의자가 과거 피해 세대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재판까지 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약 3배나 늘었는데요. 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같은 폭력 범죄였는데 방화 등 강력 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가기까지 갈등을 키우는 보복 행위도 심각합니다. 스피커를 천장에 밀착시켜서 큰 소리를 내거나 환풍구에 담배 냄새 등 악취를 내보내는 행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데 생활소음을 모아놓거나 보복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수없이 올라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리를 좀 모아봤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망치질에 닭 울음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웃 간 갈등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만들어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터 직원이 1분 동안 소음을 측정해서 평균 수치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이상이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재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입법 청원은 애초에 방음이 잘 되도록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갈등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약 80%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만큼 층간소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 2,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건 지난 19일 밤입니다. 악성 코드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당사는 유심 관련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유심은 휴대전화에 끼워 쓰는 장치로 개인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결제정보 등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SK텔레콤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심 기기 변경과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또 피해 의심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이용 정지와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심 정보 자체는 가입자 식별 정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인 것은 맞으나 현재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어떤 복제 유심에 대한 탐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장의 발파 기록이 서류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는 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꼼꼼한 관리가 필수인데요. 경찰은 이 공사 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일보와 발파 일지입니다. 작업일보엔 발파를 포함한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 발파 일지엔 발파 작업만 따로 빼 일시와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지만
YTN 취재진이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작업일보를 살펴봤습니다. 폭발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날짜의 발파 일지는 아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발파 횟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자 작업일보엔 3번으로 기록됐지만 발파 일지엔 2번뿐입니다. 지하공사 구간에 폭약을 터뜨려 폭파하는 발파는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일지마다 기록이 모두 다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약과 내관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요.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충격을 측정하는 계측 보고서도 허술하게 작성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작업 일지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발파가 진행됐다고 돼 있지만 경찰에 제출된 계측 보고서엔 8일치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밀 시공이 되겠느냐. 경찰 전담 수사팀은 모두 같아야 하는 작업일보와 발파 일지, 계측 보고서의 기록이 제각각인 점에 주목하고 일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현장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인 사안이라 현지점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네, 경찰이 포스코 ENC 관계자 등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전담수사팀은 시공사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 현장 관계자, 감리사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ENC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목관에 안치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장례식은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붉은 천으로 장식된 나무관에 예복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는 미트라를 쓰고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습니다. 검소한 삶을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례 예식도 대폭 간소화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을 전임 교황들처럼 삼중관이 아닌 아연으로 내부를 덧댄 목관 1개에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목관은 현지 시간 23일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됩니다. 이후 장례미사가 치러지는 26일까지 교황의 관은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 기간 일반 신자도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해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Not so ordinary as the other popes, and it makes our stay different, with this atmosphere.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미사는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직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교황의 관은 고인의 뜻에 따라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됩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레 세라가 뽑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리에레 델레 세라는 현지 시간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뽑는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를 앞두고 12명의 차기 교황 유력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같은 아시아 출신인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 이어 11번째로 거론됐습니다. 중국 정부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하루 만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교황 선종에 대해 애도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바티칸과 함께 지속적인 양측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3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2+2 회동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먼저 방미길에 오른데요.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열리는 관세 협의에서 미국과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납북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전단을 북한으로 날릴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반대단체가 저지하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불러 미디어 데이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등 후보 4명을 대상으로 2차 경선 토론회 일정과 토론 상대 등을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 대선 경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오마이TV 초청으로 내란 종식과 민생, 남북관계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봅니다. 탄핵 시즌 2. 자,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인데요. 앞서 국회에서 한 차례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했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두 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거냐며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맞받았죠.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한덕수 차출론이 외려 당내 경선 후보들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은 고민입니다. 후보님들이 돋보이고 장점이 부각되고 이런 게 지금 되게 저는 희망하는 일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또 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라며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의 실익이 없고 자칫 출마의 명분만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탄핵 시즌2 현재로선 실현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탄핵 시즌2는 열기가 더해진 국민의힘 경선 상황입니다. 어제 1차 경선 컷오프 명단이 발표되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2대2로 나뉘면서 후보 간의 탄핵 찬반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우리 당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팔방식이고 잘라내는 방식은 책임이 없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대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계엄과 탄핵의 이 바다를 제대로 정면으로 건너지 않고서는 이번 선거를 저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구도는 뚜렷해졌지만 외려 후보 간 공약과 비전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칫 탄핵이란 과거에 얽매여 정작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미디어데이와 내일부터 토론회에서 이를 두고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의 배당이 이뤄진 당일 곧바로 회부 결정까지 내려진 겁니다. 통상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중대 사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부 심리만으로 결론 내릴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스스로 낸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노 대법관은 평소에도 선거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번 사건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회피를 선택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조 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앞둔 이 전 대표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5월 말에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 공판에서 기존대로 5월 13일과 27일에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에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하겠다며 추가 공판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은 올해 정해진 것만 28차례에 이릅니다. 여기에 증인신문이 추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첫날에만 무려 93분간 발언을 이어갔고 두 번째 재판 때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 목록만 1,300여 쪽에 달해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만 38명에 이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 목록도 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쟁점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의혹과 탄핵소추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매달 서너 차례씩 12월까지 공판 일정을 정하면서 앞으로 10회 이상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구속기한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과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매주 한두 차례, 최대 4차례까지 공판이 열렸던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대로 2주의 3회 원칙으로 진행될 경우 1심 선고까지 꼬박 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선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기피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원합의체라는 것은요.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이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 사건은 이제 소부라고 해서요. 예. 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이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도록 돼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심리를 하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원합의체는 이제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제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 합의체 재판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탄핵 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3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6개월, 항소심 대법원이 3개월씩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엄청 크다고 이제 조비대 대법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을 대법원장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의견 듣고 합의하고 그러면 뭐 한 달 뭐 10일씩 걸릴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는데 이거 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소부에 그러니까 한 대법원 한 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원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처럼 또 모여서 회의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 선고는 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바로 지정을 하고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법관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가지고요. 이것이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이제 사회적 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대법관들의 어떤 회의에서 일치된 견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심리를 하는데 서면 심리예요.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재판이랄지 탄핵 심판처럼 심판 뭐 변론기를 정해가지고 뭘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면 심리라고 하면 이제 특별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예. 일반적인 어떤 관례에 비춰보면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결정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의 한정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 그걸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심의 결정이 무죄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항소심 결정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상고 기각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 기각이나 그다음에 파기환송. 그러니까 항소심의 어떤 재판 결과가 적법하지 않다 해서 다시 항소심을 돌려보내는 예. 그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파기자판 얘기도 주장했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에서 뭔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딱 정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무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형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심리도 하고 사실 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량까지는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파기 자판 돌려보내는 거 아니면 무죄 확정, 상고 기각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금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이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다음 달에 선거 운동이 있기 때문에 기일을 좀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선거 관련 사건에서도
뭐 이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기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거운동 중에 와서도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재판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편을 봐준다고 하면 그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5월달 재판을 하면서 뭐 아마 탄력적으로 뭐 재판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5월 되려면 시간도 있고 하는데 그냥 뭐 그 길 변경을 받아줄 수는 없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제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전광삼 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시하게 연결된 의혹이 거의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명시와 관련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 전광삼 수석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통화한 내역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명시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뭐 관련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부른 걸로 보여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윤계 의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죠. 지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인사청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개입했는지 공천 개입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뭐 장부랄지 아니면 명함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회 지휘부 그리고 뭐 검찰, 경찰 또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의 명함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또 장부에 보면 그거 관련해서 뭐 돈 받은 내역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휘부와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선거와 관련된 청탁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뭐 1억, 3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말이 되지 않고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인사청탁 관련된 부분은 뭐 검찰 경찰의 간부들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정부에 뭐 연결시켜달라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고 심지어 대기업 임원들도 아마 이제 국가 어떤 산하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 대기업 임원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지금 연임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청탁을 했다는 거고 그에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진법사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공천 개입과 관련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법사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황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다. 자, 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판이 열렸는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가성 여부가 핵심일까요? 뭐 그렇죠. 일단은 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보궐선거 때 영향을 미쳐서 공천 개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선거에서도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 관련해서 대가를 받기로 했느냐, 또 뭐 세비의 절반을 받은 걸로 지금 언론 보도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선 대사직 제안도 이건 이 내용 자체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운전기사잖아요. 운전기사가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진술의 이제 신빙성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그 당시 성상남 이런 걸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모해를 당해가지고 쫓겨날 판인데 내가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이 파리 대사를 갖다가 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직위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전 말이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저 진술의 신빙성이 증언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검찰하고 소환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소환을 요청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조사 받을 때 이제 변호인이 당연히 입회를 해야 하고 본인이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사실 의견을 또 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개가 있죠.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제 공천 개입을 했느냐, 특히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뭐 81번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게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여론조사 비용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올해를 넘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12월까지 공판 일정이 지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일단은 이게 내란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증인이 일단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피고인도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증거에서 진술한 사람이 500명이 넘다 안 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지금 핵심적인 증인만 해도 38명이라는 거잖아요. 38명은 이제 이게 사실 순서적으로 소환해서 증인 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이제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증거 중간에 어떤 지금 서면 관련된 증거도 많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면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그렇다면 뭐 사실조회도 해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확인도 해야 하고, 그리고 증거조사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선고 자체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해를 넘길 것으로 거의 확실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불량 장화가 소방관에게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전검사에서 합격하면 나오는 표시를 불량 장화에 바꿔 달아 납품했다는 제조업체 전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소방관들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불을 끄는 동안 안전장비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몸을 사리지 않는 건데 장비업체 관계자 백성옥 씨는 그동안 이런 소방관들을 속여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소방에 납품한 방화 장화가 불에 견디는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었다는 겁니다. 불량난 게 점점 없어져서 그거 납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냐 얘기를 물어보니 너가 납품하고 있는 게 그 태가리를 해서 나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태그 가리는 합격 판정을 받은 장화에서 QR코드를 떼어내 불합격 장화에 부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 제품 일부가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은 검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확인됐습니다. 불합격 사유가 부정불합격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 지령에서 방염 성능이 안 나오잖아. 방염 성능이. 이 업체가 만든 방화 장화는 조달청을 거쳐 전국 소방서에 공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불량품이 몇 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량 QR코드를 떼고 합격 인증서를 받은 QR코드를 봉제선에다 다시 한 다음에 납품하면 아무도 몰라요. KFI도 속이고 소방청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소방관들을 속인 다음에 납품하면 저희 잘못인 거죠. 백 씨 진술에 대해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나간 백 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지만 이미 관련 기관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신문고로 같은 내용 신고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최근 부산지검으로 보냈고 지난 2023년 수사를 검토하다가 사건을 종결한 경찰도 다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납북자 가족단체가 오늘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통선 주민들의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파주시 임진각입니다. 네, 자, 납북자 가족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납북자들의 가족이 모여있는 단체인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가 세운 천막이 보이실 텐데요. 천막에는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한 풍선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납치된 가족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인데요. 오전 11시가 되면 전후 납북자들의 무사기한 위령제를 올린 뒤 전단 10,000가량을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릴 계획입니다. 전단에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고등학생들과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 등 납북자 7명의 사진과 이름,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100여 명은 트랙터 10여 대를 몰고 이곳으로 집결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져 있는데 전단 살포로 대북 관계가 악화하면 북한에서 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등 추가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과 납북자 가족단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들의 충돌을 우려해 기동대 4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행사가 시작하기 전이지만 현재는 버스와 차량 수십 대가 이곳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북자 가족단체의 집회 장소와 반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분리해 물리적 접촉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두 장소 중간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버스를 세워 만약의 충돌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오늘 전단 살포에 대비해 특별사법경찰 9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의 집회는 보장하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거리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 트럭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중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가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서울 논현동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발로 차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전으로 인근 외제차 매장에서 시승용 차량 4대를 발로 차 문을 부수고 호텔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 화학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기둥이 꺾여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공사와 제조사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서 있어야 할 풍력발전기가 아래를 향해 꺾인 채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마치 빨대를 구부려 꺾어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남 화순군 화학산에 있는 풍력발전기 11기 가운데 1기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풍력발전기가 있는 산 아래 마을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타워 높이가 127.5m에 달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민가가 없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뭐 전동멍에 소리가 지금 그냥 뭐라고 기도 안 하는데 뭐 그런 소리가 났다냐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풍력발전기 10기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동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지난 2023년 6월에 준공돼 가동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에도 견디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라서 차후에 좀 외부 힘이 가해질 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 날씨도 아주 좋았으니까. 해당 업체는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번 주 들어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일 비바람이 불더니 오늘 서울에는 다시 쨍쨍한 봄볕이 내리쬐겠는데요. 기온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무려 5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오락가락한 날씨에 면역력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나고 오늘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서쪽 내륙에서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강릉 14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